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트 2의 두 번째 목차에 있는 드론 산업 및 기술 동향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계 시장 동향, 그 다음에 세계 시장 동향 아래 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 동향은 이제 연평균 13.8%의 드론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아시아 시장은 2025년 179억 달러 예상, 그래서 15.7% 이렇게 향상을 하고 있다.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은 세계 시장에 비해서 아시아 시장이 아무래도 좀 더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연평균 13.8% 성장률보다 아시아 시장은 15.7%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세계 시장 동향하고 국내 시장 동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이 좀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빠른 성장률을 급격한 어떤 상승 곡선으로 이렇게 성장률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완만한 이런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완만한 성장률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드론의 활용 현황이 나와 있어요. 분야별 활용 현황. 그래서 1차 산업에도 이제 드론이 어떻게 활용을 하나. 그래서 농업 분야에 또는 축산업, 그 다음에 수산업, 임업, 이 1차 산업 분야에서 드론이 현재 지금 활발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물류하고 배송에서도 이제 드론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DHL이라든지 이런 데서 택배 산업으로 딜리버리 하는 산업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및 공연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면 2018년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서 인텔에서 만든 슈팅 스타 해가지고 오륜기를 한번 이렇게 형상화한 적이 한번 있죠. 그래서 드론 1218대를 이제 띄워가지고 오륜기를 한번 형상한 적이 있다. 그래서 촬영을 하실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론 촬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존에 드론이 어떤 촬영에서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많이 쓰이냐면은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드럼을 친다든지 이런 사람을 촬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전면에서 이렇게 쭉 촬영을 하는데, 사실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원수 둘레를 해서 이렇게 촬영하면은 훨씬 더 좋은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드론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조금 더 이제 인식을 못할 수가 있는데, 지상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촬영 기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에 한번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제 인프라 관리는 우리가 뭐 교량을 점검한다든지 또 시설물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도 드론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분야별 활용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측량 및 건설에서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워낙 그 고화질의 영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또 3차원 영상으로 촬영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측량 및 건설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한다. 통신 분야별 활용, 통신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나 한번 볼게요. 이 통신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처럼 뭐 드론 관련 조종 교관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신은
기지국의 품질을 측정하고 또 지역의 높이, 건물 높이와 거리에 따른 전파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여기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드론으로 통신망 구축하여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라디오, TV, 인터넷용 전파 통신 신호, 기지국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전쟁,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있었든지 전쟁 중에 그 미국의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타링크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인터넷 위성을, 그러니까 위성 인터넷을 대기권에 이제 올려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이게 그 인터넷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그 인터넷 위성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터넷을 활용하는 인터넷을 세계 뭐 어느 곳이나 인터넷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인터넷 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단점이 있죠. 기존에 이건 이제 결국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고고도 발사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리고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게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서는 이제 고도를 이제 340에서 한 614km 이게 저고도로 그 인터넷 위성을 띄워가지고 그런 느린 속도를 조금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도를 또 어느 곳에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몇 개 띄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스타링크 프로젝트에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한 2040기 정도를 지금 띄워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이해 말 2022년 말까지 얘네들 목표가 뭐냐면 42,000개까지 이렇게 띄운다고 목표를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제 지구상에 처음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린 다른 위성을 쏘아 올린 거에 아마 5배 이상의 그런 위성이 이제 날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뭐 보기엔 굉장하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치명적인 이런 단점이 있죠.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스타링크의 그 인터넷 위성이 이제 다른 기존의 위성과 충돌할 50 몇 미터까지 가가지고 충돌할 위기를 한번 넘겼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되면 충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충돌을 하게 되면 그런 파편들이 또 다른 위성과 충돌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우주 쓰레기를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단점이 되고 말 그대로 그런 많은 우주 쓰레기가 있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정말로 필요한 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쏘아 올리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드론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드론으로 정말 필요한 이런 기지국을 만드는 거거든요. 기지국을 정말 필요한 곳에 드론을 띄워서 인터넷 통신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또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옆 페이지로 한번 2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제 드론이 이제 활용이 되고 그래서 드론 레이싱이라든지 또 드론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분들 혹시 이걸 현장에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박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구경도 한번 하시고 또 직접적인 한번 참여도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법 비행 및 사고 현황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좀 대두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모허가 비행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억제하려는 활동 및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라별로 이 규정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이제 법 자체를 이렇게 많이 개정을 해서 뭐 벌금이라든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점점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갈게요. 불법 비행 및 사고 현황, 불법 비행 및 사고 현황, 여기서 사생활 침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드론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다양한 법적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래서 이런 뭐 예를 한번 들어놨는데, 이거를 이제 구분을, 사생활 침해를 어떤 이제 드론으로 활용을 해서 사생활 침해의 이제 특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식별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정밀성, 그 다음에 저장성. 그래서 식별성 같은 경우에는 공중을 자유자재로 이동하여 장소를 분물하고 촬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한 지점을 지속적으로, 지속성은 촬영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밀성은 카메라의 기능 향상으로, 뭐 아시다시피 뭐 기능이 너무나 좋은 카메라들이 많죠, 드론이. 그래서 밝기를 가리지 않고 촬영이 가능하다. 뭐 적외선 카메라를 올린다든지,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게 촬영이 가능하니까, 이런 정밀성. 그 다음에 저장성은 뭐 촬영된 영상을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남한테 전파도 할 수 있고 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저장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놨죠. 자, 사고 위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 위험. 이 사고 위험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에 말씀드렸지만, 드론이 아직까지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적인 면, 이제 fail safe 개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사고 위험은 항상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어떤 조종자로서 준비할 건 최선으로 준비하고 컨디션 좋게 만들고 해서 비행을 이렇게 하고, 사고에 관련된 비행에 있어서 뭐 사고 조종자의 어떤 준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불법 비행 및 사고 현황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불법 비행 및 사고 현황,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법 비행, 사고 현황.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해킹 및 테러. 여기서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해킹 및 테러, 또 아래도 뭐 해킹 및 테러, 이렇게 이제 네 페이지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해킹 및 테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용어만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해킹이란 드론과 연결된 무선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드론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거나 드론을 탈취하는 것. 그래서 이 해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DJI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많이 누출될 이런 우려들이 많아서,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DJI 제품을 좀 가급적 이렇게 자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앞으로도 이거는 상당히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드론을 비행함에 있어서. 자, GPS 스푸킹. 이게 스푸킹이란 뭐 속이다 이런 말인데요. 속이다 이렇게 이런 말인데, 위장 GPS 신호를 보내서 드론을 탈취한다. 예, GPS 스푸킹. 그 다음에 제밍. 이거는 이제 어떤 전파 교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용어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론 기술 동향에 대해서 여기 비행 제어 시스템, 우리가 이제 FC라고 얘기를 하죠. FC. 이건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면 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드론의 어떤 두뇌 역할을 한다. FC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이제 FC 종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비행 제어 시스템 FC. 여기에 보시면 비행 제어 시스템의 시스템 온칩이라는 시스템 온칩이라는 거는 뭐 한 개의 칩에 그러니까 완성된 어떤 구동이 가능한 제품과 시스템이 들어있는 장치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완성된 그런 시스템이 또 하나의 칩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몇 개의 완성된 시스템들이. 그래서 결국은 소형화, 고성능화를 구현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추진 동력 시스템, 추진 동력 기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진 동력 기술은 드론의 사용 목적 및 환경 등에 최적화된 추진 동력 체계 기술로서 친환경, 고성능, 고효율 동력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고도 장기 채공을 위한 태양전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내연기관 태양전지, 장시간 비행을 위한 고성능 배터리 기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드론이 아직까지 많이 이렇게 사용을 아직은 좀 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요런 기술들이, 거의 완성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활용도 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효율성 및 어떤 가성비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 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좀 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드론 핵심 기술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드론을 날리시다 보면 항상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날리다 보면 이제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또 무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들은 항상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드론을 활용을 할 때 상용화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아이의 이제 기준이 1셀당 3.7V다 30셀 방전율 이렇게 나오고, 또 배터리 사용 방법 완충해서 사용을 한다. 기준 전압 방전, 기준 전압 이하 폐기. 그 다음에 셀당 전압이 2.9 이상 유지를 한다. 이상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하에서 재충전할 경우 100% 폭발 위험 이런 게 있죠. 이게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이제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권장은 3.7에서 4.2V 권장한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보관 방법, 평균 전압 유지, 충전기 스토리지 모드. 스토리지 모드 같은 경우에는 보관 모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4가지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셀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업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셀을 많이 사용을 하죠. 6셀. 그래서 이 셀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전압이에요. 그럼 이 배터리의 전압이 뭐냐? 이 셀당 전압이 3.7V이거든요. 그래서 6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7 곱하기 6이다. 그래서 22.2V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셀수 전압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량이라는 것은 이 배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량 표기를 암페어 또는 밀리암페어로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암페어는
1000mAh거든요. 1A는 1000mAh.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10A라 그래요. 예를 들면 10A, 10A는 10,000mAh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뭐냐면 10A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1시간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니까 10A로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만약 1A로 사용하면 10시간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이제 방전율을 알아두시면 돼요. 방전율이라는 것은 이제 배터리의 어떤 출력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배터리의 출력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그 배터리를 보시게 되면은 뭐 15C라든지 뭐 20C 여기에 나와 있나요?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작게 나와 있는데 뭐 30C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전율은 이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가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이 배터리의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가, 요거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만, 그래서 셀수, 전압, 용량, 그 다음에 방전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드론 핵심 기술에서 탐지 장비 및 센서 기술. 우리가 이제 드론을 활용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을 탑재 장비들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탑재 장비와 센서를 통합한 집합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드론은 탑재 장비와 어떤 역할을 할 탑재 장비가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드론에 있는 센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관성항법, 위성항법, 영상항법 등 항법 관련 센서의 소형 경량 기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래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소형 드론은 각속도를 측정하는 자이로 센서, 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 그 다음에 방위를 측정하는 지자기 센서, 고도를 측정하는 기압 센서 등의 센서를 장착을 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래 보실게요. 그래서 항법 시스템에서 관성 항법 시스템, 위성 항법 시스템, 영상 항법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 보시면 여기에 이제 가속도 센서, 이거는 이제 속도를 측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 이거는 이제 각속도를 측정하게 되겠고,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법 오차가 증가한다. 오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다른 항법 센서들과 정보를 융합해서 오차를 최대한 줄여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위성 항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고도 정보 오차가 좀 크다. 고도 정보 오차가 크다. 그 다음에 이 위성 항법 시스템은 이제 교란에 또 취약하죠. 위성 항법 시스템은. 그래서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율 비행 및 충돌 회피 기술. 요즘에 이제 드론에다가 충돌 회피 충돌 회피 센서를 장착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드론이 만약에 이제 택배라든지 물류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만약에 상용화된다면 뭐 드론이 소수의 드론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개의 드론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센서 기술은 앞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개발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이제 현재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촬영용 드론이라든지 뭐 최신 제품 같은 경우도 큰 부분들, 뭐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식을 하지만
전기줄이라든지 이제 뭐 소형 뭐 지형 지물 같은 경우에는 인식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개선이 많이 돼야 될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기술. 이 부분의 데이터 링크 기술은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같이 좀 집중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드론의 데이터 링크 기술은 제어 데이터와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 통신 기술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ISM 대역이에요. ISM 대역. 우리가 이제 ISM 대역이 뭐냐면은 요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에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주파수 대역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파라는 게 결국은 예전에는 이제 무선 통신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쓰이고 이랬는데 이제 국제통신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ITU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전파를 그러니까 라디오 웨이브가 되겠죠. 이 전파를 무선통신 이외에 산업, 과학, 의료 등의 이런 고주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주파수 대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ISM 대역이. 그래서 이 대역이 뭐 드론만 사용하는 이런 건 아니겠죠? 아니죠. 그래서 어떤 특수한 이제 산업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의료용 기구에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이런 대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ISM 대역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저전력의 이런 전파를 발생하기 때문에 무슨 전파를 이 대역대를 사용을 할 때 내가 전파 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ISM 대역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여러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간섭의 뭐 최소화를 위해서 이런 서로의 어떤 전파 간섭의 최소화를 위해서 소출력, 작은 출력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ISM 대역은 통신 주파수 대역으로 사용하여 허가가 불필요한 소출력 무선기들이 많이 사용됨. 10메가와트 제한. 그 다음 기기들과 이 대역을 사용하는 통신 장비 간의 간섭을 용인한다는 조건에서 사용. 유저들이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2.4GHz 대역은 와이파이 서비스, 그 다음에 블루투스 전파 식별 등 다양한 통신에 사용.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드론은 대부분 우리나라 드론 같은 경우에 2.4에서 2.48GHz고요. 그 다음에 5.75에서 5.875GHz. 2.4에서 2.48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어 신호 손수신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5.75에서 5.875 같은 경우에는 영상 데이터 송수신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기술에서 무인기 제어형 통합 네트워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P2P형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 링크, P2P형 링크, 네트워크형 링크에서 그림이 두 개, 여기 네트워크형 링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P2P형 제어 링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아이들의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P2P형 같은 경우에는 peer to peer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대 개인이 되는 거잖아요. P2P는. 그래서 얘는 이제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제 송수신하는 거다. 개인 대 개인으로. 개인 대 P2P형은. 그래서 네트워크형 같은 경우에 이제 중앙 서버를 이제 거쳐서 송수신을 하기 때문에 P2P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킹에 강하죠. 이 아이는 해킹에 강하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유저들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이제 조금 더 적게 들고, 해킹에 좀 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블루투스,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기술, 여기서 드론 통신 방식 특성 비교해서 와이파이, 위성통신, 그러니까 LTE, 5G 이동통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이걸 사용을 할 때는 이제 5G 이동통신이 되겠죠. 그래서 드론 산업 및 서비스의 최적화, 왜냐면 빠른 전송 속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드론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시야에서만 드론을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운영하고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빠른 통신, 전송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서 블루투스에서 단거리 저전력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79채널 주파수 호핑 기법 사용한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유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호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외발로 이렇게 서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뛸 때 그 외발이 그대로 이렇게 뛰어 다닌다고 하면 외발 뛰기 할 때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호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도 어떤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호핑 기법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에서 많은 주파수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통신 품질이 이렇게 저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로 간의 어떤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된 패턴으로 그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조금씩 이렇게 송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핑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블루투스 뭐 고용량 자료 전송의 어려움. 그 다음에 위성통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비용이 들죠. 또 수명도 있고 경제성이 부족하다. 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안티드론, 드론 핵심 기술 중에서 이제 안티드론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안티드론 시스템이란 무인 비행체의 접근을 탐지하는 무인 비행체 탐지 기술과 드론의 비행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이 융합된 시스템이다. 앞으로 이제 드론도 창과 방패죠. 모든 무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좋은 칼이 만들어지면 또 좋은 방패가 만들어지고, 또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칼을 만들게 되면 또 그보다 더 우수한 방패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방향 탐지 센서는 드론이 사용하는 2.4GHz, 이건 제어 신호 송수 신용이 되겠고, 5.8GHz 영상 데이터 송수 신용, 신호의 방향과 위치를 탐지, 와이파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도심에서는 조종 신호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단점이 있다. 이거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하여서 표적을 탐지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좀 더 이제 정확한 이런 탐지를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뭐 모든 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이제 고가고 주파수 승인 문제가 이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드론 기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시험하고 크게 연관되는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UTM, 드론 핵심 기술 중에서 이제 UTM이 나왔어요. UTM은 이란 뭐냐면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무인 비행 장치 교통 관리 체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저희 협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드론 관제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국가 자격으로 이렇게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자격증을 해가지고 이제 드론 관제 교육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드론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정 고도에서 날아다니는 이런 부분들은 항상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론이 앞으로 좀 더 상용화되고 이러면서 이 UTM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나사 UTM은 적어도 비관제 공역을 중심으로 비관제 공역하면 우리가 F하고 G 공역이 되겠죠. 무인 항공기의 안전한 운송 시스템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공역관리 규정에 따르면 비관제 공역은 F 공역과 G 공역에 해당이 된다. 현재 국토부에서도 계속 지금 이 체계적으로 이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도 이제 국토부에서도 오셔가지고 뭐 강의도 하시고 이러지만서도 이 부분은 이제 계속 국토부에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론 관제에서 이제 오른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드론 관제 K-드론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K-드론 시스템 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거를 이렇게 많이 따라가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K자 붙은 경우는 드론 시스템, 뭐 K-드론, K자 붙은 경우는 뭐 우리 심하게 좀 얘기하면 뭐 짝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K-팝 뭐 이런 것도 원래는 팝이 있었는데 그 팝을 뭐 우리나라화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국의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런 시스템을 많이 따라간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결국은 이제 이 드론 시스템은 이제 세계적으로 아직은 또 공용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으로 각 나라별로 이런 시스템이 아직은 다른 단계이겠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드론이 이제 항공기처럼 해외에도 가고 또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세계 공용의 어떤 이제 시스템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격증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빨리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가에서 하는 드론 이제 라이센스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라이센스를 미리 도입을 해가지고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정말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왔습니다. 드론 핵심 기술, 여기 UTM 이런 부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론 관제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40페이지 채공 시간에 대해서는, 채공 시간. 드론 기술 발전에서 이제 채공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배터리 성능 향상, 전기 모터 효율 향상, 그 다음에 프로펠러 효율 향상, 또 기체 중량 경량화, 또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큰 과제 중에 5가지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도 많이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고 적용시키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드론 기술 동향, 드론 기술 발전 방향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테슬라의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자동차,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겠죠. 그것도 0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5단계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2.5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이 1단계다, 아직까지 1단계다. 얘는 이제 우리가 3단계로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단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기계, 자동화, 자율지능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아직까지는 드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1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파트 2의 두 번째 목차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